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스페인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세르히오 라모스가 18년 만에 고향팀인 세비야로의 전격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거액 연봉 제한도 있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제한도 있었는데 엄청나게 낮은 연봉을 감수하면서 라모스가 세비야로 돌아간 이유, 무엇보다 맨유의 제한을 단칼에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궁금증이 일고 있는데요. 맨유의 위기 상황과 더불어서 라모스의 세비야 복귀 결정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 스페인 1티어 기자죠. 한준TV와 협업하고 있는 카데나 코페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의 독점 정보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라모스가 맨유를 거절하고 세비야로 돌아간 것이 정말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맨유의 수비 라인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9월 A매치 휴식기로 돌입한 가운데 프리미어리그는 4라운드까지 진행된 현 시점에서 맨유가 2승 2패로 11위까지 떨어지면서 기대 이하의 출발을 보이고 있죠. 무엇보다 북런던의 두 팀 토트넘과 아스널에 당한 패배가 충격적이었는데요. 토트넘전 0대2 패배, 그리고 아스널전은 3대1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이 3대1 패배 당시 결승골과 쐐기골을 허용할 때의 수비 조합이 맥과이어와 에반스였어요. 맨유가 지난 시즌에 정말 테나 감독과 함께 돌풍을 일으키는 과정 속에 안정적이었던 것이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 에릭센, 카세미르의 3미들 뒤를 바쳤던 아르헨티나 대표 수비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레알 마드리드 출신 프랑스 대표 수비수 라파엘 바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선수가 지속적으로 이 부상 문제를 겪고 있어요. 바란 같은 경우에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끝으로 프랑스 대표팀에 은퇴하고 몸 관리를 위해 클럽 일정에 집중하겠다고 한 가운데 올 시즌 시작부터 부상으로 신음하고 있고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같은 경우에는 큰 부상이 아니라는 진단 속에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월드컵 남미 예선 일정에는 합류했으나 지속적으로 자잘한 부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지난 시즌 후반기에 조금은 큰 부상을 당한 이후에 내구성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 이적 시장에 김민재 선수를 영입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후폭풍 뒷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사시를 김민재 선수의 대안 수비수로 여겨왔다가 이 선수까지도 첼시에 빼앗긴 가운데 사실 맨유는 이 맥과이어를 정리하지 못했고 또 린델로프가 무난한 경기력을 보여오긴 했었지만 이 린델로프까지도 질병 문제로 뛰지 못한 상황이 되면서 에반스 맥과이어라는 정말 믿기지 않는 기용을 했는데요. 이 두 선수가 어떤 문제를 보였느냐, 일단 아스널과의 경기 맨유가 1대0으로 앞서고 있다가 동점골을 바로 내줬고 후반 추가 시간 6분에 결승골을 허용하게 되는데 이 코너킥 수비 상황에서 에반스와 맥과이어가 허무하게 데클란 라이스를 놓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 분석한 장면인데 데클란 라이스가 바깥쪽에 있다가 이 길게 넘어온 공을 가슴 트래핑 이후 하프 발리 슈팅으로 연결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6번인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선수가 일부러 스크린 플레이를 펼치면서 에반스가 데클란 라이스를 막으러 나가지 못하게 좀 괴롭혀주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 장면에서 이제 놓치고 나서 실점했기 때문에 에반스도 맥과이어도 이제 파울 아니냐라고 외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맥과이어가 뒤늦게 데클란 라이스가 공을 잡았을 때 뛰어들어갔지만 여기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좀 막기 위한 좀 블로킹을 좀 빠르게 가져갔어야 되는데 항의하다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결국에는 본인을 맞고 굴절된 슈팅을 오나나 골키퍼가 막지 못하면서 실점을 하게 됐기 때문에 집중력 문제와 순발력 문제를 노출했었죠. 그러고 나서 총공세를 펼치다가 후반 추가 시간 11분, 그러니까 맨유가 2대1로 끌려갈 때 2대2 동점이라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선수들이 공격에 가담했다가 역습을 당하면서 한 골 더 내주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파비오 비에이라의 패스를 가브리엘 제주스가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공격에 가담했던 해리 맥과이어가 최전방에서 안 내려와요. 사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수비수, 특히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스프린트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내려와서 마지막 순간에 라스트맨 태클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맥과이어는 무기력하게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었고요. 에반스가 그나마 뒤를 지키고 있었는데 파비오 비에이라에게 쉽게 이제 패스를 허용하면서 뒷공간을 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허무하게 뒤로 쫓아오다가 발롯이 온몸을 던지는 과정이 또 제주스에게 쉽게 제쳐지면서 실점을 했는데, 두 센터백의 판단력과 속도와 이제 피지컬 모든 것들이 문제가 드러나면서 센터백의 문제가 크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사실 지난 시즌에 이 바란 선수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할 때는 레프트백인 루크쇼를 센터백으로 기용을 했었고, 이것이 후방 빌드업에도 도움이 됐고 또 개인적인 수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루크쇼가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괜찮았는데, 결국에는 이것은 임시방편으로 쓸 수 있는 데다가 올 시즌에는 루크쇼까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에요. 여기에 레프트백으로도 사실은 수비적인 아쉬움들이 있었던 말라시아가 그나마 있었는데 말라시아까지 부상으로 빠지면서 두 명의 레프트백이 모두 빠졌고, 그로 인해서 토트넘에서도 전력 외 판정을 받았던 세르히오 레길로를 임대 영입해야 할 정도로 수비 라인의 안정감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바란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고, 린델로프까지도 이 아스널과의 경기 후반전에는 질병, 좀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 해요. 어떤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 몸 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에반스를 써야 하는 상황이 됐었는데요. 사실 에반스는 지난 시즌 레스터시티와의 계약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팀을 찾는 과정 속에 이제 사실상 무적 선수가
되다 보니까 친정팀인 맨유에서 훈련을 하면서 맨유 2군 선수들과 프리시즌을 함께 보내고 있었어요. 한 달짜리 단기 계약을 맺었던 것인데 결국에 맨유가 맥과이어 정리가 지체되고 수비수를 영입할 만한 자금이나 상황이 여력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에반스와 올 시즌까지 계약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에반스가 뭐 사실은 전성기를 보자면은 또 베테랑이라는 점을 고려하자면은 프리미어리그 중하위권 팀에는 여전히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승을 노린다라고 하는 맨유에서 실제로 이제 핵심 경기 이런 아스널과의 경기에 뛸 수 있는 선수이냐라는 데에서는 의문부호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사실은 맨유가 무적 선수인 세르히오 라모스 영입을 위해 움직였다고 해요. 이적 시장의 문이 닫혔지만 자유계약 선수인 경우에는 선수 영입 및 등록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영국의 더선의 보도에 따르면 세르히오 라모스가 맨유에 제안이 왔을 때 주급 7만 3천 파운드 한국 돈으로 한 1억 원 정도 되니까 연봉 기준으로 보자면 한 50억 정도 되겠죠. 이 제안이 왔는데 그 제안의 세부 내용을 보지도 않고 라모스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클럽인 알 이티하드로부터 1,700만 파운드 가까운 엄청난 연봉 제안을 받았음에도 거절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맨유가 정말 뭐 연봉 면에서도 너무나 낮은 편이고 1년 단기 계약이고 뭐 이런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라모스가 뭐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라모스와 함께 레알 마드리드에서 전성기를 보냈던 카세미르도 있고 바란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라모스가 왔다면 맨유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쏠쏠한 좀 베테랑 수비수를 좀 데려오는 효과가 됐을 텐데요. 결과적으로 라모스는 세비야를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라모스가 이 사우디의 거액 제안과 맨유라는 어떻게 보면 여전히 프라임 커리어를 좀 이어갈 수 있는 파리에서의 아쉬움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구체적인 뒷이야기, 디테일한 라모스의 이야기 미겔 디아스 기자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o de Ramos es una decisión personal. Es difícil de entender desde fuera porque va a percibir en principio 2 millones de euros brutos, lo que supone tan solo 1 millón de euros netos. Tenía ofertas interesantes de Arabia, se habla incluso de más de 15 millones de euros. Tenía una propuesta interesante del Galatasaray, un equipo que va a jugar Champions esta temporada, y parece que también del Manchester United. Ramos considera que con 37 años todavía tiene varios años de fútbol, no solo uno, y quería terminar con un tema personal que siempre le ha dolido. Cuando se marchó en 2006 al Real Madrid, el club, quizás no fue todo lo claro y que se produjo en ese momento, y Ramos ha tenido que escuchar muchas veces pitos e insultos cada vez que ha visitado el Sánchez Pizjuán. Eso le ha dolido mucho, porque yo creo que es indudable que Sergio Ramos es sevillista y madridista. De hecho, él ha dicho públicamente en alguna ocasión que cuando se muera, cuando fallezca, le gustaría que le enterraran en el féretro con una bandera del Sevilla y otra del Málaga. Como digo, es un tema personal, es un tema familiar. Quería volver al Sevilla sí o sí para acabar con esa herida. Él lo ha dicho en las primeras entrevistas que dio ayer a los medios del club, que su abuelo, que ya ha fallecido, se marchó un día llorando del Sánchez Pizjuán porque vio cómo la afición sevillista, especialmente los Viris, donde se sitúa la afición más radical, le habían insultado y le habían silbado. Es cierto que él ha reconocido también algún error. Por ejemplo, un día marcó un penalti de Panenka y luego se dirigió a la grada, perdió la paciencia y se dirigió a ellos. En definitiva, es una ocasión ideal para restañar esta herida y para vivir tranquilo ya de por vida, porque insisto, Sergio Ramos es sevillista. Así que un año en el Sevilla, probablemente al club le venga muy bien su llegada, y veremos a ver también si Sergio Ramos vuelve a pensar en la selección, porque aunque en su día hizo un comunicado después de la videollamada que recibió de Luis de la Fuente, el seleccionador, en principio, según Sergio Ramos, según ese comunicado, diciéndole que hiciera lo que hiciera, no iba a volver a la selección. Si ahora vuelve a jugar en la Liga Española y mantiene un buen nivel, no se descarta que Sergio Ramos quiera volver a jugar con
con la selección española. 정말 충격적이죠. 라모스가 세비야에서 받게 될 연봉이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100만 유로다. 거의 한 13억, 14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유가 제시했던 연봉보다도 훨씬 낮죠. 거의 뭐 한 반 이상 낮은 금액이고, 또 사실 사우디의 제한 규모가 1,500만 유로 세후 기준이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 200억 정도를 덜 받으면서도 이제 세비야로 돌아간 것이다. 친정팀과의 좀 아쉬웠던 과거의 그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한 정말 가족을 위한 결정이자 자신의 뭐 어떻게 보면 뿌리를 위한 결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라모스 영입에 실패한 맨유, 지금 수비뿐 아니라 전 포지션에 걸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는데요. 1억 유로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영입했던 브라질 대표 윙어 안토니가 메이슨 그린우드의 경우처럼 사생활 문제 때문에 맨유에서 경기를 못 뛸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브라질의 공신력 높은 매체 UOL에서도 보도를 했고요. 또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메일에서도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안토니가 전 여자친구, 전 동거인을 폭행했고 이를 이제 고소당하고 이제 법정에 다툼을 벌이게 되면서 출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브라질 대표팀에서 이 9월 A매치에 소집됐던 안토니를 이 문제로 인해 하차시키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유죄 판결이 난 것도 아니고 안토니는 공개적으로 이 사실을 부인했지만 메이슨 그린우드가 과거 이제 여자친구 성폭행 문제로 큰 논란이 됐을 때 현재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도 결국에는 맨유에서의 선수 등록을 유지하지 못하고 스페인 헤타페로 이제 임대를 떠났잖아요. 이게 계약 해지라는 얘기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맨유와 계약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실 맨유는 올 시즌에 메이슨 그린우드가 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뛰게 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었지만 여성단체라든지 많은 또 내부의 여성 인사들이나 맨유의 여자축구팀 비난과 반발, 팬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린우드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데 안토니의 경우도 비슷해요. 지금 뭐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명확한 것은 이제 큰 다툼이 있었고 그 결별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는데 여기서 정말 가정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동거인에 대해서 이런 거친 엄청난 폭력이 이뤄졌다라면 안토니도 결국에는 이런 이미지 문제,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맨유에서 뛰기 어려울 것이다. 이 사태가 터진 이후 현재 안토니의 여자친구도 안토니의 집에서 떠난 것들이 포착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수비적인 문제, 공격적인 문제, 그리고 구단 인수 문제까지 겹치면서 맨유는 현재 주가가 상장 이후 최대치로 폭락했다고 합니다. 뉴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유일한 프리미어리그 팀인 맨유인데요. 하술 사이에 주가가 18% 가까이 폭락을 하면서 현재 19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거의 1조 원 가까이 구단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구단 가치가 이제 30억 파운드로 평가되고 있는데 지금 글레이저 가문이 맨유를 매각하려고 원하는 금액이 최소 60억 파운드에서 최대 100억 파운드 가까이 된다. 10조 원에서 16조 원 가까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 금액을 맞추는 제안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금 글레이저 패밀리가 맨유를 아예 개인 회사로 전환하면서 상장 폐지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고 그런 것들이 이런 주가 하락, 매각도 어려워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맨유가 그야말로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텐하그 감독이 부임하면서 지난 시즌 카라바오컵 우승으로 길었던 무관도 끊어냈고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복귀를 했는데 지금 텐하그 감독이 강하게 주장해서 영입했던 안토니도 문제가 생겼고 또 제이든 산초와 텐하그 감독의 불화도 생겼고 수비라인 보강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단 가치까지 폭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맨유에게 여러모로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9월 A매치로 잠깐 쉬었던 맨유는 A매치 쉬기 이후에 정말 어려운 일정을 연달아 치르게 됩니다. 9월 16일 토요일 밤 11시에는 돌풍의 팀 브라이튼과 홈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이 경기도 승리를 장담하기가 어렵고요. 곧바로 쉴 틈 없이 9월 21일 새벽 4시에는 바이에른 뮌헨과 챔피언스리그 개막전을 치르게 됩니다. 하필이면 맨유가 노렸던 케인과 김민재를 모두 영입한 바이에른 뮌헨은 전방과 후방 맨유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포지션이 더 강해졌는데요. 특히 김민재 선수를 놓친 그 수비적인 문제들이 더 크게 드러날 경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과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번리 원정이 그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일정이고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카라바오컵 3라운드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연속 경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갈라타사라이마저도 쏠쏠한 보강을 하면서 맨유가 이대로라면 조별리그 통과도 챔피언스리그에서 쉽지 않는 것 아니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4위권 내의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모스가 결과적으로는 세비야 복귀를 택하면서 돈보다는 이제 본인의 친정팀에 대한 마음을 생각했고 또 마지막 커리어에서 낭만을 선택했고 스페인 대표팀 복귀를 택한 것도 있지만 맨유에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에 있어서도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맨유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과연 맨유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또 맨유의 구단 매각 상황은 어떻게 이어질지 한준TV에서 프리미어리그와 해외 축구의 최신 이슈 그리고 유럽 현재 독점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